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군함이 걸프 지역에서 미 해군 구축함에 가까이 접근하다 경고 사격을 받은 뒤 되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 해군 제5함대 빌 어번 대변인은 지난 24일 미 해군 구축함 템페스트호가 북아라비아만을 항해하던 중 이란 군함 한 척이 무선 호출과 경고 신호탄을 무시한 채 200야드 이내로 접근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결국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미 구축함 스쿼로가 50구경 기관총으로 세 차례의 경고 사격을 가한 뒤 되돌아갔다고 어번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어번 대변인은 특히 이번 사태는 사고 위험을 대폭 가중시키는 것이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해양 규칙에 따른 안전한 항해를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선박들은 이날 하루에만 걸프 지역에서 이란 혁명 수비군 함정과 세 차례 맞닥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군함들은 전날에도 미 구축함 니츠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무렵 빠른 속도로 접근했다가 경고 신호를 받고 방향을 돌린 바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격퇴하기 위한 군사협력과 정보 공유에 관한 합의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과 러시아가 ISIL에 대한 공습을 조율하고 시리아 공군이 추가 공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앞서 양측 간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지만 미국 관리들은 합의 도달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터키의 국경지역 군사작전, 특히 이 작전이 쿠르드군을 겨냥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터키 남부 지즈레 지역에서 오늘 새벽 차량 폭탄 폭발로 경찰관 1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TV 방송들은 경찰 검문소로 추정되는 현장에서 폭발 직후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방영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즈레 마을은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이 접한 시르나크주에 속해 있으며 쿠르드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이번 공격이 터키 정부가 불법 테러 단체로 규정한 쿠르드 노동자당 PKK가 벌인 것으로 지목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민주공화 양당 대통령 후보들의 상호 비방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어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흑인 사회의 실직과 범죄 문제는 도외시한 채 흑인들을 표로만 인식하고 있다며 클린턴 후보는 인종주의자이자 편협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민주당은 정권을 장악한 뒤 수십 년간 흑인들을 외면했다며 오는 11월 선거에서 흑인들이 공화당에 투표해서 잃을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도 트럼프 후보에 대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어제 네바다주 유세에서 트럼프 후보가 흑인 사회에 대해 모욕적이고 무지한 발언들을 해왔다며 트럼프 후보는 흑인을 오직 패배와 살인, 마약 등으로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 중부 아마트리체 지역에 오늘 또다시 두 차례 강력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여진은 각각 4.3과 4.7 규모로 이미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진 마을에 추가 건물 파손 등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아마트리체에는 지난 24일 지진 발생 이후 무려 50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오늘 현재 2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외국인은 영국인 3명, 루마니아인 2명, 스페인과 캐나다, 엘살바도르인 각각 1명 등 모두 8명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마오쩌둥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반군과 오늘 무기한 휴전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노르웨이 정부가 밝혔습니다. 양측 간 평화회담을 중재하고 있는 노르웨이 외무부는 휴전협정 조인식이 오슬로에서 오늘 오전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약 50년 동안 계속된 정부군과 반군 간 대립으로 적어도 4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26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 군 당국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오늘 23년 만에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대회를 평양에서 열었습니다. 북한 당국에 의해 납북됐다 탈출한 한국의 유명 영화인 신상옥, 최은희 부부의 이야기를 다룬 기록 영화가 다음 달 미국에서 개봉합니다. 나하고 이제 영화를 하자고, 평생 영화를 하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기술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군 당국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은 오는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할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로 북한 잠수함과 미사일에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날로 개선되는 북한의 미사일 수준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배치가 확정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로도 SLBM 요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이 지상이나 해상에 떨어지기 직전 고도 50km 상공에서 속도가 음속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은 마하 8, 즉 음속의 8배 속도로 고도 40에서 150km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정면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마하 14까지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11차례 진행된 사드 시험 발사는 모두 단거리인 스커드와 준중거리인 로동미사일 요격에 집중됐을 뿐 무스단 같은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요격 시험은 아직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스단 미사일과 SLBM의 낙하 속도는 모두 사드의 요격 범위에 들어가지만 아직 요격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요격률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의 설명입니다. 무스단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권 바깥에서 재진하면서 속도가 이제 빠르니까 멀리서 할 때 고각으로 해서 쏠 때 그럴 경우에 이제 어찌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도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LBM을 탑재한 북한의 잠수함이 기지를 빠져나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이를 찾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최선의 방법은 적의 기지를 24시간 감시해 유사시 선제 타격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실상 무제한 수중 작전이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역임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SLBM 잠수함 역량이 강화되니까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유용한 수단의 하나죠.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건 잠수함은 잠수함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적절하니까 북한의 잠수함이 움직이는 통로에 들키지 않고 조용히 가서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상한 상황이 있을 때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거지. 한국 해군 대령 출신의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의 SLBM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군의 핵추진 잠수함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도 과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3년 4,000톤급 핵 잠수함 건조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했지만 언론에 공개되면서 중단됐습니다.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을 상당 부분 갖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제조 능력은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서 핵심은 원료로 쓰일 농축 우라늄의 확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엔 20에서 90%로 농축된 우라늄이 원료로 필요하지만 현재 한국엔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없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미한 원자력 협정에 따라 양국이 약정을 체결하면 미국산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할 수 있지만 미국이 용인할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원자력 협정 자체가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고 있고 협정문에도 어떤 군사적 목적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기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능한데 그건 정치적인 얘기라서 농축 우라늄을 쓰면 좋고 안 되면은 계속해서 오버를 해가면서 써야 되는데 성능이 좋으려면 20% 이상, 90%까지 있으면 좋아요. 이와 관련해 문근식 부장은 당장 농축 우라늄을 수입하는 길밖에 없다며 20% 농축 우라늄은 국제적으로 상용되는 만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성묵 센터장은 한국군의 핵 잠수함 보유는 현재 한국 정부가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미국의 동의도 필요하다며 시간이나 절차, 비용 등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오늘 23년 만에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엘리트층의 탈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청년 계층의 충성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6일 평양에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청년동맹 대회는 김일성 주석 집권기인 1993년 이후 23년 만에 열린 겁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기간 중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청년동맹은 만 14살부터 30살까지의 청년 학생층이 의무 가입하는 북한 최대 청년 근로단체로 약 500만 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청년동맹 대회 참가자들에게 대회 대표증을 주는 대표증 수여 모임이 25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대회 참가자들이 평천혁명사적지와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을 참관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선물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행사에 맞춰 논평을 내고 청년 세대를 수령 결사옹위의 투사로 키워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주아 사상문화를 침투시켜 청년들을 사상적으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며 각급 당 조직들과 청년 동맹 조직들 그리고 일꾼들은 당이 최대로 중시하는 청년들에 대한 교양 사업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오랜만에 청년 동맹 대회를 연 데 대해 동원 체제를 다지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이 지난 5월 당 대회를 36년 만에 열고 군 관련 전체 행사를 열었다며 청년 동맹 행사에 이어 다른 사회단체 행사들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대회를 통해서 확인된 김정은 세대, 김정은 시대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과거 관찰을 위해서 동원 체제를 더욱 다지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는 지금의 북한 청년들은 고난의 행군 세대라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고 사고가 자유분방한 특징을 갖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김정은 정권의 그런 고민들이 반영된 행사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나라 안팎의 도전으로 체제 결속이 필요한 시점에 청년 세대의 충성심 고취가 절실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엘리트 일탈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이 사람들을 통합시키고 체제 결속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더 성대하고 더 강하게 그런 대회로 치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탈북자 출신인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는 김 위원장 자신이 젊은 만큼 집권 이후 청년 세대의 중요성을 유난히 강조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직접 군대 나가는 애들이 수첩에 남조선 노래를 적어가지고 나가는 거 이런 거 왜 통제되지 않느냐라고 내부에서 이제 얘기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미래가 없다 이런 말들을 김정은이가 꾸준히 해요.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때도 안 한 건 아니지만 김정은 때 청소년 교육 문제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죠. 세계 북한센터 안찬일 소장은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의 성공을 이런 동원 행사에서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사기를 진작하는 소재로 꾸준히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최근 북한 해외 파견 인사의 연쇄 탈북은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오늘 정리의 기자설명에서 최근 들어 여러 탈북 사례를 보고 있고 탈북했다는 설도 많은 현실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사회 변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현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최근 북한에서 김 국무위원장의 권력 기반 강화 차원에서 공포 정치가 진행되고 있고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연쇄 탈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북한이 연쇄 탈북을 막는 조치들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기내에서 화재가 났던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1차 운항 중단에 이어서 또다시 열흘 넘게 지상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려항공은 중국 타이위안에 처음으로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유 부호가 P624인 북한 고려항공의 여객기가 지난 22일 중국 셰냥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1일 레이더망에서 사라진 지 11일 만입니다.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잇 레이더 24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는 편명 JS155를 달고 셰냥에 도착해 3시간가량 머문 뒤 JS156으로 편명을 바꿔 달고 다시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지난달 22일 평양을 출발해 베이징을 향하던 중 기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셰냥 국제공항에 긴급 착륙했었습니다. 다음 날 평양으로 돌아간 이 여객기는 지난달 29일 베이징행에 투입되기까지 약 일주일간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는 지난 10일 셰냥을 끝으로 또다시 11일간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한 달 사이 2차례 모두 18일간 해외 노선에 투입되지 못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중국 동부 지역의 민간 항공기 운항을 관리하는 중국 민항국 화동국은 17일 고려항공의 비상상황 대처법과 관제탑과의 교신, 비행기 정비 상태를 개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고려항공이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에 앞서 해당 명령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운항을 중단한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화동국이 고려항공의 타이어 파열과 엔진 화재, 비상 감압, 그리고 충돌 방지 장치를 다루는 훈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점으로 볼 때 이 기간 이에 따른 개선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단 4대의 항공기만을 해외에 투입해온 고려항공은 이번 운항 중단으로 이 기간 정상적인 스케줄을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고려항공은 지난 12일과 22일 이 노선에 항공편을 띄우지 못했습니다. 또 정상적으로 운영됐던 15일과 19일에는 140여 명이 탑승하는 TU-204 기종을 투입했던 과거와 달리 80명 정원의 AN-148 기종을 블라디보스톡 노선에 투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운영했던 중국 산둥성 진한행 여객기도 12일을 끝으로 현재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편 고려항공은 화재 항공기의 셰냥 재투입이 이뤄진 이날 중국 타이위안에 처음으로 여객기를 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라잇 레이더 24 자료에 따르면 AN-148 기종의 고려항공 JS531편은 22일 오후 11시 48분 산시성 타이위안 공항에 도착했고 다음 날인 23일 오후 12시 30분 JS532편을 달고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고려항공이 전세기에 숫자 5로 시작하는 편명을 두는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산시성 항공편 역시 전세기로 추정됩니다.
또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전세기에는 관광객이 탑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타이위안에 본사를 둔 산시 문화여행사는 지난달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했으며 지난달 19일부터 총 10차례 고려항공 직항편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정된 날짜보다 약 한 달이 늦어지긴 했지만 산둥성 칭다오와 진안에 이어 타이위안에도 북한 관광을 위한 전세기가 투입된 겁니다. 이로써 고려항공은 올해 처음 취항한 칭다오와 진안에 이어 올해만 3곳의 신규 취항지를 개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신문 LA타임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북한으로 이주한 일본 내 한인들을 조명하는 장문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9만 3천 명에 달하는 북한 내 일본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것이 확인된 자국민 17명의 송환에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말부터 이뤄진 북송 제1조선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심은 납북자 문제에 비해 훨씬 덜하다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24일 9만 3천 명의 사람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일본을 떠나 북한으로 갔을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1959년에서 1984년 사이에 진행된 제1조선인 북송 사업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조선인과 결혼한 6천 명가량의 일본인 부인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 정부와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적극 추진한 제1조선인 당시 북송 사업에 일본 정부가 깊숙이 연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립대학교의 동아시아 역사 전문가인 테사 모리스 스즈키 교수는 이 신문에 당시 북송 사업이 식민지 주민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인도주의적 노력으로 비춰졌지만 그 배경에는 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십자 기록 등을 살펴보면 당시 일본 당국자들은 일본 내 조선인들을 식민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원치 않은 잔재이자 나라 재정에 부담을 주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모리스 수즈키 교수는 일본 정부가 북송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이런 논리는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북송 제1조선인 9만 3천 명의 문제를 북한에 제기하는 것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가 총리로 재임하던 당시 북송 사업이 승인되고 시작됐다며 이 때문에 아베 총리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일본에서 적국인 북한으로 이주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송 사업 피해자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본 내 비정부 기구 모두 모이자의 가와사키 에이코 대표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에이코 대표는 제1조선인 출신으로 17살 때인 지난 1960년 북송선 클리리온호를 타고 북한으로 가서 43년간 살다가 지난 2003년 탈북했습니다. 에이코 대표는 북송 제1조선인들의 사연을 널리 알려서 일본과 북한의 행동을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이 신문에 밝혔습니다. 에이코 대표는 지난해 9월 UN 인권이사회 회기 중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서 북송된 제1조선인들의 사연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에이코 대표와 북한인 남편 사이에 태어나 역시 탈북해서 일본에 정착한 이소라 씨는 LA타임스에 일본 정부와 북한 정부, 적십자 간 회의가 열려야 한다며 북송된 제1조선인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등 주요 8개국이 설립한 국제기구가 북한에서 진행된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말라리아 감염 여부 검사가 몇 개 지역에서만 진행된 탓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이 지난해 북한 내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최고 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A2로 평가했습니다. 세계기금 대변인실은 25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말라리아 퇴치 사업이 내용과 재정 지출 면에서 목표와 기대 수준에 부합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과 2013년 대북 말라리아 사업을 최고 등급인 A1 등급으로 평가했던 것에 비해 한 단계 하향 조정한 겁니다. A1 등급은 세계기금의 예산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질병 퇴치 사업을 평가하는 총 5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목표와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의미합니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A2 등급은 목표와 기대를 충족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대변인실은 지난해의 경우 말라리아 감염 여부 검사를 북한 내 몇 개 도에서밖에 실시하지 못한 것이 사업평가 등급을 한 단계 낮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말라리아 감염 여부 검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말라리아 실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기금은 올해 북한에 미화 370만 달러를 투입해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2018년 6월까지 미화 88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북한 현지에서의 말라리아 퇴치 사업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맡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모기장을 나눠주고 각 가정에 살충제를 뿌리며 예방약과 치료약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활동입니다. 세계기금에 따르면 유니세프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에 지원한 살충 처리 모기장 수는 227만 개에 이릅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북한 가정 99%에 적어도 1개 이상의 모기장을 지원하고 살충제를 뿌렸다고 세계기금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최근 발표한 북한 사업 보고서에서 북한의 말라리아 발병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5세 미만 어린이의 말라리아 발병률은 0.6%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5세 미만 어린이 170만여 명 중 말라리아에 감염된 어린이 수가 10,000여 명 정도라는 설명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북한과 한국에서는 3일열 말라리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피로감과 함께 체온 상승과 해소가 반복됩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높은 공감대를 갖고 있고 또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현실적, 경제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북한 주민들의 남북 통일과 이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인식이라는 논문이 발표됐는데요. 이 논문을 발표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최규빈 박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남북 통일이 왜 필요한지,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논문이 발표됐는데요. 먼저 북한 주민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작년이죠. 2015년에 이제 탈북하신 우리 이탈 주민들 중에서 예. 저희가 138분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면대면 조사로 이제 조사를 했을 때 그 북한 주민 응답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2016년 응답자의 한 94.9%, 즉 대략 95%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주셨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저희가 이 같은 질문을 우리 북한 주민 응답자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했을 때요. 네. 그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한국 주민 응답자가 53.3%였습니다. 즉 이걸 예. 보면 한국 주민보다는 상대적으로 북한 주민들께서 네. 통일이 더 필요하다. 혹은 통일에 대해서 매우 공감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은 어떻게 꼽았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예. 실제 북한 주민들의 통일이 북한 사회 전체 그리고 개인에게 가져올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됐었는데요. 예.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영역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가라고 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빈부격차 문제, 실업 문제, 지역 갈등 해소, 이념 갈등 해소 이 4가지 부분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조사를 했을 때 실업 문제 해소가 9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셨고요. 네. 그 다음이 빈부격차 해소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역 갈등 해소 혹은 이념 갈등 해소가 같은 문제는 사실 사회 통합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실업 문제나 빈부격차는 아시는 것처럼 경제적 문제 혹은 경제 이득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북한 주민들께서는 통일을 기대하고
통일이 북한 사회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어떤 경제적이고 혹은 이제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고 제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통일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몇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어떤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네, 저희가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냐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요. 예.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라고 응답하신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예. 그 다음이 통일이 이루어지면 사실 어떤 체제도 상관없다가 사실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북한의 현 체제를 선호한다.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신 부분은 사실 5.8%로 매우 미미했었고요. 예. 그렇군요. 네. 또 이 통일 인식과 함께 한반도 주변국들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른바 호감도 조사도 하셨는데 어떤 결과들이 네, 나왔습니까? 네, 저희가 주변국 친밀감이라고 해서요. 그 북한 주민들께서 북한에 거주하실 때 어떤 국가를 가장 가깝게 느끼시냐라고 질문했을 때 네. 조사 결과는 물론 중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셨고요. 약 예. 76.8%가 그렇게 대답하셨고요. 그 다음이 한국 15.9%로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 순서는 순서별로 얘기하면 중국, 한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 순서로 주변국을 친밀하다고 인식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런 질문도 있었군요. 이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 저희가 뭐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예. 미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왔고요. 예. 올해는 사실 84.1%로 나왔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게 역대 저희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응답률이었습니다. 예. 그것과 관계돼서 중국을 위협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 작년 2015년 조사 결과에 비하면 11.6%가 하락을 해서 사실 예. 역대 최저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가장 높고 현저했었고요. 네. 그 중국을 위협적으로 인식한다는 부분이 사실 최근 2년 동안 좀 줄어들었다가 올해는 사실 그 하락폭이 좀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한반도 평화에 위협되는 나라다라고 어떤 이런 인식을 하는 이유랄까? 이런 부분도 좀 조사가 됐습니까? 예, 저희가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여쭤보진 않았고요. 예. 저희가 조사 항목들을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관련 어떤 데이터들을 결과로 분석했을 때요. 예. 이게 어떤 미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증가했던 이유는 사실 저희가 북미 관계가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사실 단절이 되고 네. 사실 대북 경제 제재 측면이 있었고요. 또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미국이 사실 북한의 존립과 번영에 아주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우리 북한 주민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사실 역대 최저로 가장 낮아진 부분은 네. 물론 저희가 이 올해 결과만을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할 수는 없지만요. 조사 결과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는 어떤 북한 주민들이 미국을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위협 인식이 증가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중국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 혹은 마지막 보루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좀 감소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반도 통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러니까 그 한반도 통일이 되는 그런 상황에 영향력이 높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런 질문일 것 같은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말씀하신 질문 항목을 저희가 북한 주민들에게 여쭤봤을 때는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가장 협조가 필요한 국가가 어디인가라고 여쭤봤을 때 예. 중국을 가장 많이 응답하셨고요. 예. 그 다음이 미국, 그 다음이 러시아 순서였습니다. 예. 관련해서는 저희가 단순히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국가, 즉 협조가 필요한 국가뿐만 아니라 예. 북한이 정말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여쭤봤었거든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중국과 한국을 뽑으셨고요. 중국이 네. 47.1%로 가장 높았고 한국이 그다음 43.5%로 뽑아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 주변 국가에 대한 호감도 이런 그 조사 결과를 들어봤는데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북한을 이탈하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그 북한에 남아있는 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의문이 가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자로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저희가 사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북한 이탈 주민, 저희가 또 탈북자라고 부르시는 분들 대상 조사를 하고요. 예. 다만 저희가 이제 탈북 이후에 의식의 변형이라든지 생각의 전환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네. 일단은 최근 탈북, 즉 1년 이내 탈북하신 분들을 대상 조사를 하고요. 제가 실제 구체적인 조사 항목을 여쭤볼 때 예. 북한에 거주하셨을 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서 예. 북한에 계셨을 때 어떤 인식이나 이미지나 그런 것도 저희가 알기 위해서 여쭤를 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최대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장치들을 두셨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이 남북 통일과 한반도 주변국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최근 발표된 논문 내용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최규빈 박사였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 당국에 의해 납북됐다 탈출한 한국의 유명 영화 감독과 배우죠. 신상옥, 최은희 부부의 이야기를 다룬 기록 영화가 다음 달 미국에서 개봉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하고 이제 영화를 하자고, 평생 영화를 하자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1950년대와 60년대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영화배우 최은희 씨와 그의 남편인 영화감독 신상옥 씨가 북한에 납치됐던 사연이 미국 관객들에게 소개됩니다. 영화 배급사 매그놀리아 픽처스는 웹사이트를 통해 기록 영화 연인과 독재자가 다음 달 23일 미국에서 개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화는 워싱턴과 뉴욕, 필라델피아 등 미국 내 10개 도시 외에 캐나다의 2개 도시에서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또 9월 22일에는 한국, 23일 영국, 24일에는 일본에서도 개봉합니다. 영국 감독 로스 애덤과 롭 캐넌이 제작한 94분짜리 기록 영화인 연인과 독재자는 신상옥, 최은희 부부의 납북 전후 과정과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당시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은 지난 1978년 먼저 최은희 씨를 홍콩에서 납치했습니다. 그 뒤 남편 신상옥 씨도 최은희 씨를 찾기 위해 홍콩에 갔다가 납북됐습니다. 연인과 독재자는 현재 생존해 있는 89살 최은희 씨의 증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최은희 씨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관계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대선 장군 같은 그런 기분에서 하하하 웃으면서 꼭두각시 먹으시오 그럼 밥 먹어야 되고 뭐 딴 거 입으시오 하면 입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영화에서는 최은희 씨와 신상옥 감독의 자녀들이 증언하며 당시 납북 상황을 잘 아는 영화인들과 전직 정보요원도 출연합니다. 하지만 연인과 독재자의 가장 귀중한 자료는 최은희 씨와 신상옥 씨가 비밀리에 녹음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들이라고 미국의 영화 전문지 버라이어티는 밝혔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당원해가지고 그래서 신감독이랑 기대가 내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기본. 버라이어티는 북한 이외의 지역에 김정일 위원장의 목소리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신상옥, 최은희 씨가 겪은 마치 사자의 굴에 있는 것과 같은 위험을 이 녹취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를 본 뒤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문에 으스스함을 오랫동안 느끼게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상옥, 최은희 부부는 납북된 뒤 북한에서 활동하며 영화 17편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1986년 해외 촬영을 위해 오스트리아 빈에 갔다가 그곳에서 미국 대사관으로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미국의 연예 전문지 헐리우드 리포터는 신상옥, 최은희 씨의 납북이 전 세계 영화계에서 가장 이상하고 기이한 실화라면서 연인과 독재자가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와 개인적 사연을 훌륭하게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상옥 감독은 북한을 탈출한 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여러 영화를 제작하다 지난 2006년 세상을 떠났고
최은희 씨는 한국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회고록을 내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도예 공방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을 통한 통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술을 통해서 통일의 꿈을 빚어가는 특별한 곳에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엉이가 앞뒷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리를 걸면 부엉이가 완성되고, 그렇지. 그리고 나서 상자 모양이 돼야 되니까. 통합예술 나눔터고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고개로 소통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엉이라는 그런 종이박스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 부엉이를 통해서 친근하게 이 지역 주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부엉이란 캐릭터를 좋아하니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평화통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니까 평화통일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통일 만세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평화나 통일에 대해 막막하게 생각했던 어린이들도 부엉이 작품을 만들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부엉이를 만들어가지고 평화를 외치는 낱말로 말풍선을 그리는 거예요. 통일을 하면은 많이 바뀔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전쟁이 일어날 일도 없고, 청소년과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한 이번 행사를 통해 자녀에게 통일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학부모들도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부엉이 만들러 왔는데 이게 너무 지금 아이가 어려가지고 만들기가 좀 어색하긴 하는데 우리 세대하고는 틀리게 애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옛날 과거의 일은 전혀 모르는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다 되새기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지 않으면 아직도 그 아이한테 전달을 못 해주니까 또 그게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나라가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금 왜냐면 이런 생활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서로 이해하고 하는 게 더 애들도 잘하면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다는 게 아니라 같은 한 민족이었다는 거를 또 되게 잘하면서 좀 더 새기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피는 어디 있어? 피는 어디 있어? 그렇지, 여기 있지. 갈도 나오고 성격대 어떻게. 청소년 자원봉사 기획단도 함께 참여해 또래 친구들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청소년 자원봉사 기획단은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그거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그런 기획단입니다. 통일 꼭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산가족분들도 아직 상봉 다 못하신 분들도 많고 이제 돌아가실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꼭 그 전에 통일이 돼서 다시 만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이 요즘 좀 통일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인식을 개선을 하고자 저희 청소년들이나 아니면은 대학생분들도 다 나서서 이런 캠페인을 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통해서 뭔가 좀 더 가슴에 많이 와닿고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통일에 대해 관심 없었던 분들도 어린이들까지,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고 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향민 가족들은 특히 작품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 간절히 통일을 염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냥 주변에서 이산가족 상봉해야 된다, 통일해야 된다, 그럼 북한에서도 무슨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막 이런 걸 그냥 기사로만 접하다가 직접 사람들 만나면서 통일이 어떤 거 다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저에게는 통일이란 게 더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되는 날인 것 같아요, 오늘이. 사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산 가족이셨는데 저희도 그냥 약간 할아버지한테도 약간 아픈 기억일 수 있으니까 잘 물어보진 않아요. 그것도 약간 할아버지 이산 가족 상봉하셨으면 좋겠기도 하고 할아버지의 고향에도 가보고 싶어서 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통합예술 나눔터 통예나는 앞으로도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도예 교육을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와 함께 평화와 통일에 대한 활동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작년 이제 한반도 모양으로 흙밟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남쪽만 밟고 있는데 북한 쪽 모양까지 만들어서 같이 흙밟기 하면서 뭐 어느 지역 이름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예를 통해서 뭐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지역 문제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고자 합니다. 통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람들도 그렇고 뭐 지금 분단되어 있는 나라도 그렇고 그게 하나가 되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 왕래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통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부엉이가 말하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문구로 써줄 거예요. 자, 여기 색칠해주면 돼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서울에서 시원한 소식이 들리네요. 폭염이 물러갔다.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이 가장 반가워할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정말 참으로 대단했던 폭염의 기세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네. 2달 가까이 이어진 폭염에 사람들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는데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그 서울과 중부지방에 내린 비에 큰 한숨을 쉬게 됐습니다. 거짓말 같다, 이 정말인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네. 그동안 폭염의 고비를 넘긴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여러 번 나왔었는데 계속 빗나갔기 때문에 이 더위가 가실 거라는 소식에도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네. 기온이 확연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이 19.5도. 낮 최고 기온도 28도에 머물렀습니다. 19.5도, 뭐 가을 날씨라고 해도 되겠는데요. 이 정도 기온만 봤을 때는. 네, 초가을 맞습니다. 초가을 날씨입니다. 어디서 선풍기 바람이 들어오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좀 성급하긴 하지만 춥다, 추워진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네. 이 단비의 폭염이 물러갔고요. 그 하늘 그 상층부에 머물렀던 찬 공기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선선한 가을 기운을 느끼고 있는 건데요. 네. 강원도 대관령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11.8도였다고 하고요. 예. 설악산의 오색리는 5.3도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에 이 하루 사이에 변한 날씨에 한국 사람들의 기분도 들쭉날쭉했다. 그렇겠네요. 이 이야기가 오늘 최고의 화제였습니다. 네. 인터넷 매체라든가 소셜 미디어 이런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가을 하늘을 많이 찍어서 올렸던데 가을 분위기가 벌써부터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폭염이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다고요? 네, 갑자기 달라진 기온 때문에 환절기 건강을 조심해야 할 때라는 안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교차가 벌써 어제 오늘만 해도 상당히 나는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날 때는 면역력도 떨어지고 이 바이러스 관련 증식이 아주 쉬워지기 때문에 평소에 호흡기 질환이나 심장질환 환자들 이 돌연사에 더 조심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지금 한국의 큰 걱정거리인 콜레라, 집단 식중독 등 그 폭염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네. 이 내려간 기온이 이런 문제를 좀 몰아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여름 이례적인 폭염에 여러 가지 피해가 많습니다. 뭐 가축 피해, 농산물 피해도 많지만 이 더위 때문에 병원을 찾았던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 2배 가까이인 2,070명을 넘었고요. 네. 사망자 수는 17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뜨거웠던 2016년 여름이 이제 서서히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 며칠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네. 이 난임 치료를 원하는 가정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수당을 월 한 달에 최대 그 $1,800까지 늘려서 네. 이 부인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이런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좀 더 늘리겠다 이런 대책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에는 들어가기 위해서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3자녀 이상이면은 순서 없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도 긴급 대책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은 어제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건데요. 이 한국 정부는 이번 저출산 문제 보완 대책으로 내년에는 출생아 수가 2만 명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듣기 힘들어졌다는 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 정말 이제는 국가적인 사안이 됐다라는 걸 많은 영역에서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올 상반기만 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신생아 수가 13,000여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 2014년에 전체 출생아 수가 43만 5천여 명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한 해 전보다 1,200명 정도가 줄어든 수치로 역대 두 번째 낮은 기록이었답니다. 네. 출생아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 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를 한 15살에서 64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인구가 직접 감소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걱정을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어떤 절망의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2018년부터 한국의 총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는 걸 꺼려하는 이유가 이 낳고 나도 여러 가지 뭐 사회적 요소를 고려했을 때 잘 키울 수 있을까, 막 부담들 이런 네네. 것들인데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시작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저출산 문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 경향, 이 주거비라든지 교육부 부담이 근본적인 이유인데 네. 결혼도 안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난임을 지원하고 남성들에게 육아휴직 확대를 한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냉담한 반응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고 또 여성들의 임신을 터부시하는 직장의 문화, 사회 분위기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지난 7월에 이 관련해서 한국보건연구원에서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기혼 여성 10명 가운데 4명이 자녀 양육 부담 때문에 출산을 중단했다. 또 소득이 많을수록 평균 자녀 수가 더 많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태양광 무인항공기가 성층권 비행에 성공했다. 이 소식이 있군요. 태양광 에너지만으로도 비행하는 이 한국산 고고도 무인기 시험 비행이 성공했다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상 18.5km 고도를 90분 동안 비행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이 태양광 무인 항공기의 성층권 비행 성공, 영국과 미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성공한 기록입니다. 네, 태양광 무인기 개발, 세계 각국에서도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미래 산업이라고요. 네네. 그 인공위성을 대체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미래 주력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도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뭐 중국, 러시아도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그런 분야인데요. 네. 이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고도 14.12km 비행에 도달한 데 이어서 올해는 그보다 4km 더 높아진 고도에서 비행을 성공했기 때문에 네. 이 분야에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진을 보면 날개에 이 태양 전지판이 있더군요. 네, 아주 큰 그 갈매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태양광 무인기의 그 중심적인 기술이 동체의 무게와 그 태양광을 축적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인데요. 길이가 9m, 날개의 길이가 20m인데 전체 무기가 53kg에 불과한 그 탄소 소미로 제작된 겁니다. 네. 태양 전지판으로 덮여 있는 날개가 성층권 위에서 낮에는 태양광을 축적하고 밤에는 전기를 활용하면서 어떤 특정 지역에 한 3, 4일 정도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태양광 무인기의 주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예. 태양광만으로도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도 그 무인기를 조정 가능한 이 기술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불법 조업하는 그런 외국 어선을 감시한다거나 네. 해양 오염 감시, 산불 감시, 또 요즘 가장 중요한 그 생활 문화 중에 하나인 통신 서비스를 확대하는 이런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적은 비용으로 인공위성의 역할을 대체하겠다. 이것이 한국의 목표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2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죠.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또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뉴스투데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국제적인 인권단체와 관측통들은 이달 초 이란에서 20여 명의 순위파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처형된 데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처형된 개개인의 자세한 신상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쿠르드족으로 고하다삿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으며 테러 활동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은 신에 대한 적대 행위 죄목으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수감자들은 고문을 받으며 자백을 강요당했으며 재판도 불공평하고 단기간에 그것도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유엔의 자이드 알 후세인 인권 최고 대표는 이와 관련해 불분명한 혐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한 데다 용의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고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은 큰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도 이란이 지난 8월 2일 집단적으로 처형한 것은 이란의 인권 상황에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지난 1월 이후 무려 230건의 사형을 집행했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처형 건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불분명한 형법 개혁 작업을 계속 지연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기준에 여전히 미흡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국제인권보고서에서 이란 당국이 종교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포함해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당국이 소수민족인 쿠르드, 아랍, 아제리스, 발루치 주민들을 마구 체포 구금하고 있으며 폭행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사형 처분이 불공정하게 내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에서 쿠르드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처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무부의 마크 토너 대변인은 미국은 이란에 대해 모든 경우에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절차를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너 대변인은 그동안 이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각종 채널을 통해 우려를 표해왔다며 앞으로도 유엔 등에서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